안녕하세요. 인공지능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차시에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종류와 응용 분야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인 게임 트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활용 방법도 공부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의 한 분야인 인공신경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복잡한 형태의 인공신경망인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공부할 예정입니다. 인간은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 학습을 통해서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때도 인공지능이 동작하는 방법을 모두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을 한다면 좀 더 쉽게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것이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은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어떤 지식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에 사용될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해결할 문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 문제라면 이미지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가 예측 문제라면 주가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고도로 정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사용하는 교과서가 오탈자 투성이고 교과서의 내용도 오류가 많다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추출하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을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학습 데이터의 형태,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학습 알고리즘 중에 인공신경망, 특히 딥 뉴럴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공신경망과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응용 시스템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학습 데이터로부터 기계학습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기계학습을 위한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앞 단계에서 구축된 모델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응용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 인공지능 응용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와는 다른 새로운 실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주어진 일을 하게 됩니다. 알파고라면 새로운 상대와 바둑을 둘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응용 시스템을 만드는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둑을 두는 알파고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시다. 먼저 필요한 것이 학습 데이터와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바둑을 두는 것이 목적이므로 바둑을 두는 것에 대한 데이터, 즉 바둑 기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응용 문제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데 알파고에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와 딥 러닝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와 학습 알고리즘이 준비되었으면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에는 학습 데이터의 양과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단계에서는 슈퍼컴퓨터 또는 높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만들어진 모델이 좋지 않으면 학습 알고리즘을 좀 더 수정하여 학습을 또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학습 단계에서 만들어진 바둑 모델을 사용하여 알파고를 개발합니다. 이때 바둑 모델은
알파고 시스템 내에 포함되지만 교체하기 쉽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바둑 모델이 학습되었을 때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알파고 시스템은 새로운 바둑 기사와 새로운 바둑 시합을 두게 됩니다. 이제 기계학습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종류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반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학습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이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지도학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지도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입력과 출력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가 입력과 출력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이러한 제약을 만족하는 학습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도학습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분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이미지는 이 이미지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미리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학습 데이터에서는 10가지 종류의 이미지가 수천 장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 학습이 잘 되었다면 카메라로 찍은 새로운 이미지를 입력으로 제시했을 때 미리 정한 10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발견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굳이 입력과 출력 쌍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도학습보다는 학습 데이터를 모으기가 쉬운 편입니다. 비지도 학습을 많이 사용하는 사례로는 군지파를 들 수 있습니다. 군지파는 이미지들 간의 유사들을 보고 유사한 것들을 집단으로 묶는 응용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다양한 사각형과 삼각형, 원형 그림들을 주고 군집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사각형, 삼각형 등의 도형이 아니라 실제 응용에서는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들을 분류 없이 주고 비지도 학습으로 군집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지도 학습입니다. 반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중간에 해당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응용 문제에 따라서 꼭 지도 학습을 해야 하는데 지도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도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는 모으기가 쉽지 않지만 비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모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용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도 학습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나온 모델을 비지도 학습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비지도 학습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분포 특성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특정 환경에서 시스템의 행동과 이에 대한 보상의 경험을 통해서 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상황별로 취할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강아지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상을 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주면 강아지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응용 시스템이 특정 입력에 대해 바람직한 결과를 출력하면 보상이 되도록 만들어두고 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시스템을 자동으로 수정하는, 즉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용 시스템의 출력 형태에 따라 주요 문제 3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 문제입니다. 분류는 입력 데이터에 대해 미리 정해진 몇 개의 부류로 대응시키는 문제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진 이미지가 10가지 종류 중 어떤 이미지인지 분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귀 문제는 입력된 값에 대해 출력값이 실수인 함수를 찾는 지도학습 문제입니다. 사례로는 어제까지의 주가를 바탕으로
오늘의 주가를 예측하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가는 어떤 분류가 아니라 실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들의 유사성에 따라 군집으로 나누는 군집화 문제입니다. 주요 사례는 이미지 도형의 유사들을 보고 유사한 것들을 집단으로 묶는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 중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신경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 두뇌의 생리적 활동에 기반한 계산적 모델을 사용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공신경망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동작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만든 수학 계산식입니다. 인공신경망을 간단하게 신경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두뇌는 신경세포라고 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수가 8.6 곱하기 10의 10승계나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 신경세포들은 주변의 신경세포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통해 물질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물질을 주고받는 것을 모방하여 여기 그림과 같은 퍼셉트론을 고안하였습니다. 이 퍼셉트론은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중간 부분에는 입력으로 들어온 값을 합성하고 평가하는 일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림의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입니다. 이 그림에서 입력의 개수는 n개인데요. 이 의미는 몇 개라도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입력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력하는 곳 바로 위에 1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1이란 값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값은 가중치 W0와 곱해져서 편차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기준점을 잡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W0부터 Wn은 가중치입니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들에 곱해지는 값입니다. 입력값과 대응되는 가중치 값이 곱해지고 그 곱한 결과를 모두 더해서 합성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수식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 수식에 따라 입력값과 가중치가 합성됩니다. 이 합성된 값은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로 출력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 활성화 함수는 계산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산 함수 외에도 다양한 활성화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계산 함수의 동작 방식은 이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합성된 값이 0보다 작으면 출력으로 0이 나가게 되고 합성된 값이 0보다 크면 출력으로 1이 나가게 됩니다. 활성화 함수의 역할은 우리가 원하는 값의 범위로 출력값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퍼셉트론에서 입력의 개수는 n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따라 입력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퍼셉트론의 출력의 개수는 하나뿐입니다. 이 퍼셉트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중치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중치에 따라 입력에 대한 출력값이 결정되므로 이 가중치 값이 잘못 지정되어 있으면 이 퍼셉트론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퍼셉트론이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AND 연산이란 것이 있습니다. 덧셈이나 곱셈과 비슷한 개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덧셈이나 곱셈이 2개의 숫자를 입력으로 받아서 하나의 연산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AND 연산도 2개의 숫자를 입력으로 받아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단지 차이점은 입력과 출력에 0과 1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0과 1만 있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x1과 x2는 입력값입니다. 이 입력값에 대해 y라는 출력값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곱셈과 비교해 봅시다. 첫 줄에서 x1은 0, x2는 0입니다. 0과 0을 곱하면 0이지요.
그래서 y 결과가 0입니다. 다음 줄에서 0과 1을 곱하면 결과는 여전히 0입니다. 그 다음 줄에서는 1과 0을 곱합니다. 1과 0을 곱해도 결과는 0입니다. 마지막으로 x1 입력이 1이고 x2 입력이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과 1을 곱하면 그 결과는 1입니다. AND 연산은 디지털 세계의 곱셈과 그 연산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AND 연산을 퍼셉트론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은 0과 0, 0과 1, 1과 0, 1과 1,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이 표처럼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중치 값을 미리 조정해 뒀습니다. W0는 마이너스 1.5입니다. 즉 합성하는 계산식에서 기준값이 마이너스 1.5가 되는 겁니다. x1과 곱해지는 w1은 1로 설정해 두었고 x2와 곱해지는 w2도 1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경우의 입력값에 대해 어떻게 결과가 계산되는지 이 수식을 보겠습니다. x1과 x2가 각각 0, 0일 때는 그 합성값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함수에 의해 출력은 0으로 결정됩니다. x1과 x2가 각각 0, 1 또는 1, 0일 때는 그 합성값이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산 함수에 의해 출력은 0으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x1과 x2가 각각 1, 1일 때는 그 합성값이 0.5가 됩니다. 이번에는 계산 함수에 의한 출력값이 1로 결정됩니다. AND 연산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퍼셉트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AND 연산과 더불어 exclusive OR 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ND 연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입니다. exclusive OR 연산은 두 개의 입력 중에 하나만 1이 될 때 출력이 1이 됩니다. 이러한 exclusive OR 연산을 위해서 퍼셉트론의 가중치를 아무리 조정해도 exclusive OR 연산은 구현할 수 없습니다. exclusive OR 연산은 AND 연산과는 달리 조금 더 복잡한 선형 분리 불가능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퍼셉트론으로 exclusive OR 문제를 못 풀게 되자 인공신경망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많은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에는 신경망 연구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한 다층 신경망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층 신경망은 이 그림처럼 퍼셉트론 여러 층을 쌓아서 만든 인공신경망입니다. 이 그림에서 제일 왼쪽의 동그라미 3개는 입력층입니다. 입력층은 퍼셉트론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입력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가운데의 동그라미 4개는 언닉층에 해당하는 퍼셉트론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퍼셉트론처럼 동작합니다. 오른쪽의 동그라미 2개는 출력층에 해당하는 퍼셉트론입니다. 이렇게 다층으로 구성된 퍼셉트론은 exclusive OR 연산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xclusive OR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층 퍼셉트론은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퍼셉트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라 역전파 알고리즘입니다. 간단하게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 에라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은 여기에 단계와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각 학습 데이터의 입력값을 다층 퍼셉트론에 집어넣어 출력을 계산합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출력이 엉망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출력값의 오차를 줄이도록 언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를 수정합니다.
다음으로 언닉청에 나타나는 오차를 줄이도록 언닉청과 입력청 사이의 가중치를 수정합니다. 한 번의 가중치 조정으로 다층 신경망은 충분한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차가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1번부터 3번 단계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 반복 횟수는 응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십 회에서 수백 회에 걸쳐 가중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출력청의 에러가 언닉청을 거쳐 입력청으로 전파되면서 가중치를 수정하므로 에러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학습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이 학습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음에 배울 딥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기 전까지 다층 퍼셉트론은 문자 인식을 비롯한 많은 응용 시스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최신 인공신경망 기술인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의 발음이 조금 불편하므로 DN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학습 방법인 딥러닝을 붙여서 딥러닝 신경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DN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DNN은 언닉층의 개수가 많은 다층 신경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DB, 언닉층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언닉층이 많을수록 복잡한 문제들을 더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DNN에서는 각 언닉층들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닉층이 많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언닉층이 많아지면 학습해야 하는 가중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느린 경우에는 학습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이라는 학습 방법이 개발되어 DNN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얼굴 인식을 하는 DNN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DNN으로 얼굴 인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입력층과 출력층 3개의 언닉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각 언닉층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아래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 언닉층마다 서로 다른 특징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언닉층은 이미지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1번 언닉층은 이미지의 엣지에 대해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2번 언닉층은 이미지 엣지의 조합을 학습했습니다. 3번 언닉층은 전체 얼굴 형태를 학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인식하도록 DNN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DNN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이때 학습해야 되는 가중치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으므로 딥러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딥러닝은 DNN에 특화된 학습법입니다.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에 적합한 특징을 추출하면서 동시에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전의 전통적인 신경망에서는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부가적인 과정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특징은 인공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에서는 이 그림처럼 원시 데이터를 바로 학습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래픽 카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에는 GPU라는 다수의 프로세서가 들어 있습니다. 딥러닝에도 이러한 GPU를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DNN의 또 다른 형태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는 CN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CNN은 동물의 시각 피질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DNN입니다. 시각 피질의 각 신경세포는 시각 영역의 특정 영역의 자극만 받아들이고 해당 영역의 특정 특징에 대해서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CNN을 구성하였으며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는 CNN의 앞쪽 언닉층들을 통과하면서 특징이 추출됩니다. 그리고 뒤쪽 언닉층에서는 추출된 특징을 사용하여 분류 등의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층 신경망이나 DNN처럼 각 층의 모든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닉층의 일부분이 다른 언닉층의 일부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CNN은 특별히 이미지 처리에 적합합니다. 언닉층 중에는 특징 추출을 위한 필터 역할을 하는 언닉층도 있습니다. 이 CNN은 이미지 분류, 이미지 내 사물 인식 등 다양한 이미지 처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기계학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의 한 분야인 인공신경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복잡한 형태의 인공신경망인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면 강의 계획서에 소개되어 있는 학습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함께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 후에도 퀴즈가 있습니다. 학습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질의응답 게시판과 퀴즈 게시판도 운영되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